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과서 103쪽 물가 및 경기 변동론 파트입니다. 근데 1번에 보면 물가의 의의다, 화폐 가치, 또 2번에 물가와 화폐 가치의 관계, 이런 말 나오는데요.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 삼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2번에 보시면 물가와 화폐 가치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가가 올라가면 반대로 돈 가치, 화폐 가치는 낮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인플레이션 의미 나오는데 가볍게 참고로 보시고, 다만 여러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업률도 증가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과서 104쪽 맨 아래에 보시면 보충이라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나와 있죠. 이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105쪽에 보면 경기 변동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의 경기 변동에 의해 보면 그 첫 번째 줄의 오른쪽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상태를 경기라고 하고 그 경기가 규칙성을 띠면서 변동하는 것을 경기 변동이라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경기 변동의 국면을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죠. 그래서 호황, 후퇴, 불황, 회복 네 국면을 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 호황에서 가장 높은 점을 정점, 또 불황의 가장 낮은 점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바닥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때 호황의 정점과 불황의 저점 간의 차이를 진폭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호황에서 출발하여 후퇴, 불황, 회복을 거쳐서 또 다른 호황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경기 변동의 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주기에 따라서 경기 변동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3번 제목 아래에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키친, 주글라, 쿠즈네츠, 콘트라티브 파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주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이 주기에 따른 경기 변동의 유형은요, 결혼 생활의 변천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결혼하시고 3년 때까지는 신혼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3년 지난 그 어느 날 부엌에서 자기야 이것도 밥이야 라고 해다가 칼침을 맞는다는 거죠. 결국은 3년 주기가 되면 부엌에 싸움 나기 때문에 키친 파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결혼 생활이 10년쯤 지나면 싸울 때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죽을래 라고 하기 때문에 죽을라 파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 생활 20년쯤 되면 탄광으로 보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러시아 유명한 탄전 쿠즈네츠라고 있는데 물론 여기선 학자 이름이죠. 근데 50년쯤 되면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콘트라티브 파동, 글자가 가장 길기 때문에 장기 파동이다. 이런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 106쪽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해서 1번에 부동산 경기의 의의가 나오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대부분 건축 경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건축 경기 중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의미함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경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주거용에다가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포함하면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 경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또 좋다가 나빠지는지 이걸 측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걸 부동산 경기 측정이라고 하고 경기 측정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수단들, 지표들을 경기 측정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제목들을 보면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택지의 분양 실적 등이
열거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말고도 뭐 공실 공가의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4가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경기 측정 지표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건축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한다는 건 건물을 짓는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건축량은 공급 측면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은 수요 측면의 지표, 또 가격 변동은 보조적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량을 먼저 보면 건축량에는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 건축 완공량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상식적으로도 건축 허가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건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래의 경기를 예측할 때 이용되는 지표를 선행지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량은 선행지표에 해당이 되죠. 이에 비해서 건축 착공량은 현재 건물을 짓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현재 시점의 경기를 측정할 때 이용하는 지표를 동행지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건축 완공량은 이미 지어진 건축량을 가지고 과거의 부동산 경기가 어떠했다라고 측정하기 때문에 이처럼 과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를 후행지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량은 선행, 착공량은 동행, 완공량은 후행지표라고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또한 가격 변동을 보조적 지표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조적 지표란 말의 뜻은 가격의 상승 하락, 즉 가격의 변동만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특정 지역에 거래는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거래가 활발한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침체 상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어떤 지문이 나온 바가 있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온 바도 있다는 거죠. 이 문장 맞는 말이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여러 가지 경기 측정 지표가 있다고 할 때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의 지표만을 가지고 경기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측정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107쪽 아래에 보면 3번에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변동의 관계, 이 말은 일반 경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부동산 경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는 거죠. 일단은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묶으면 뭐 구체적인 표현은 필요가 없고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어요. 뭐 몇 배 길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또 가로 2번을 보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도 크다는 거죠. 합치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기가 길다는 건 부동산 경기는 호황이었다가 또 다른 호황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부동산 경기의 진폭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한 또 가로 3번을 보면 부동산 경기는 그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 불분명하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다르게 바꾸면 결국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란 말이 나왔는데 그 문장 속에 뭔가 규칙적이다, 주기적이다, 명확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성립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주기의 순환 국면이 불규칙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경기의 예측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가로 4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오른쪽에 전국적 양상보다는 지역적이고 또 국지적 양상이 강하므로 부동산 경기의 변동 양상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 상태일 때 뭐 부산의 부동산 경기만 좋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인 양상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국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또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국지적으로 시작이 되어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특정 지역, 특정 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그것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좀 더 먼 전국적으로,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가로 9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므로 우경사 비대칭 구조를 보인다 그랬는데요.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부동산 경기는 한 방에 훅 가며 다시 회복,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웬만한 문제들은 모두 풀어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부문별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의 상호 관계를 봤는데요. 이거는요, 가로 1번의 첫 번째 줄, 또 가로 2번의 첫 번째 줄, 또 가로 3번의 그 내용을 밑줄 긋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가로 1, 2, 3번의 내용을 묶잖아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자, 일반 경기,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 또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의 상호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일반 경기와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과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도 반비례, 즉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로 1, 2, 3의 그 첫 번째 줄의 내용들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도 호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 반면 일반 경기 호황이면 상대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불황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일반 경기가 호황이라면 소득도 많아지고 또 장사도 잘 되겠죠. 그럼 장사가 잘 되면 상업이 발달하니까 상가 등을 많이 짓게 되고요. 또 물건이 많이 팔린다고 하면 많이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 회사 입장에서도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늘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 경기 호황이면 장사 잘 된다, 물건 잘 팔린다, 그럼 상가도 많이 짓고 공장도 많이 짓는다. 그럼 당연히 일반 경기 호황일 때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도 호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상가나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택은 덜 짓게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일반 경기 호황이면 상가, 공장은 많이 짓지만 주거용 부동산, 주택은 덜 짓게 되니까 일반과 상공업용은 비례, 일반과 주거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09쪽의 첫 번째를 보면 3번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이라고 해서 역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순환 국면도 잘 보시면 그 일반 경기 변동에서 호황이라고 했던 부분을 상향, 또 불황이라고 한 부분을 하향, 이 말만 바꿔놨지 나머지 그 그림 자체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상향 국면의 정점과 하향 국면의 저점의 높이 차이를 진폭이라고 말할 것이고 또한 그 상향에서 출발하여 후퇴, 불황, 회복을 거쳐서 또 다른 상향 국면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상향, 하향, 후퇴, 회복 국면일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귀로 한번 제 말씀 들어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중 상향 국면은 일반 경기로 따지면 호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예컨대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는 대단히 활발하다.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파는 것보단 유리하단 말이죠. 그럼 매도자는 수가 적지만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수가 많아져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매도자는 수가 적고 매수자는 수가 많다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쪽수 적은 쪽이 귀하니까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시 현상이 크며 매도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더불어 매도자는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늦게 팔면 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고자 하죠. 근데 매수자 사는 쪽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사야만 좀 더 싼 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고자 하며 매수자는 당기고자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상향시장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대단히 낮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낮게 형성되면 어때요?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목돈을 쉽게 빌려올 수가 있고 그 결과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모두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한 더불어 이 상향 국면에서는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을 이렇게 그려보면 상향, 후퇴, 하향, 회복, 그럼 또 다른 상향 국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향이 되기 전에 직전 국면인 회복 국면에서 어떤 아파트가 2억에 거래가 되었다면 그 2억은 상향 국면, 즉 호황인 상향 국면에서는 이 아파트 아무리 못 받아도 2억 이상은 받을 수가 있지 않냔 말이죠. 그래서 상향 시장에선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상향 국면 내용이거든요. 교재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향 국면 또는 상향 시장의 반대말이 하향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향 시장은 일반 경우로 따지면 불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쭉 한번 읊어볼게요. 자, 하향 시장은 일반 경기의 불황으로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부동산 거래는 한산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또한 계속 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도자는 수가 많은데 매수자는 수가 적단 말이죠. 그 쪽수가 적은 쪽이 대접받으니까 매수자 중시 현상이 크며 매수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거래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매도자는 하루라도 빨리 팔아 넘겨야 유리한 반면 매수자는 조금 더 늦게 사야만 보다 싼 값에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고자 하고 매수자는 늦추려고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한 시장 이자율이 대단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목돈을 빌려오기가 어렵게 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거래가 한산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 하향 국면의 직전, 자, 하향 국면의 직전 국면은 후퇴 국면이죠. 이 후퇴 국면에서 어떤 아파트가 역시 2억에 거래가 됐다면 불황인 하향 국면에서는 이 아파트 아무리 잘 받아봤자 2억 이상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향 시장에선 직전 후퇴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비교를 해봤을 때 상향 시장의 내용을 반대로 뒤집어주면 하향 시장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향 하향 중에 한쪽만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후퇴와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퇴라고 하는 건 경기가 지금까지 좋았다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후퇴고요.
또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았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한 단계를 회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럴 때 이것도 뭐 교과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상식으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이런 내용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해석해 본 결과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지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면 후퇴 국면입니다. 또 해석한 결과 이제 경기가 점점 좋아지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면 회복 국면이다 라고 답하시면 돼요. 단적인 예로 주택의 재고량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건 팔려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고, 즉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회복 국면이죠. 또 시장 이자율이 인하, 즉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럼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이 점점 줄어드니까 목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그 결과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복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중단 반전된다. 이 말이 뭘까요?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중단, 멈춰서 반전, 반대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후퇴 국면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 나올 때 안 좋아진다 그러면 후퇴고 뭔가 좋아진다고 해석되면 회복 국면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얼마든지 맞춰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기계적으로 어떤 문장을 외우려기보다는 그 문장 속에 담겨있는 원리가 뭐고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파악하시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처음에는 힘들고 지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막상 그게 한 번만 체계가 잡히고 내 거가 된다면 굳이 그 다음부터는 뭐 외우지 않거나 또는 뭐 교재를 다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 체계만 잡혀지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또 개론 과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냐면 우리 경기 변동의 유형에는요. 이런 순환적 변동 이외에 비순환적 또는 비주기적 변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깐 어디를 펴보시냐면 109쪽에 그 3번 제목 나오고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부동산 경기의 변동은 순환 국면 이외에 비순환적 변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나왔고 또 그 아래 줄에 보면 여기에는 장기적, 계절적, 무작위적 변동 등이 해당이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속에 숫자가 있는 부분은 맨 아랫부분에 해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로 12번, 109쪽 맨 아래에 보시면 가로 12번, 가로 13번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보시며 들어보세요. 계절적 변동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계절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의 어떤 흐름이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계절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계절적 변동을 답으로 할 때는 대부분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명칭이 붙거나 3, 4월, 9, 10월, 12월 이런 식으로 특정 달의 명칭이 붙어요. 그러니까 계절 이름이 나오거나 달의 명칭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계절적 변동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규칙적 변동, 다른 말로 무작위적 변동 그러는데 얘는 예기치 못한 사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이유 때문에 경기가 변동할 때 우리는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대부분 정부의 정책이나 전쟁, 천재지변 등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의 뭐 4.3 부동산 대책, 뭐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뭐 부동산 경기가 출렁거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4.3이든 8.31이든 정부의 대책을 묶으면 정책이거든요. 그럼 정책의 변화로 경기가 바뀌어질 때 뭔가 다른 모습 보일 때는 우리는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 111쪽을 펴보시면 그 확인 학습 문제 하나가 있잖아요.
그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 틀린 건데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변동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 맞죠? 예컨대 뭐 광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되는데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호황일 수가 있고요. 또 부산 안에서도 예컨대 뭐 A라는 동네는 침체인데 B라는 동네는 뭐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경기가 좋아진다. 이럴 수가 있지 않냐 말이죠. 2번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포인트가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를 하는 건 누굽니까? 정부죠. 따라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럼 정책의 변화로 경기가 어떤 흐름이 바뀌어지는 건 무작위 또는 불규칙적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 맞아요. 자, 부동산 경기는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다. 자,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비주기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4번 봄, 가을. 그래, 봄, 가을 계절 명칭 나왔잖아요. 그럼 무슨 변동이에요? 계절적 변동인데 오른쪽 보니까 추세적 변동이다. 아니죠. 추세적 변동은 장기적 변동인데 분명히는 봄, 가을 나왔으니까 계절적 변동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충 강의에 보면 안정시장이 있고 그 안정시장 부분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 111쪽에 보시면 부동산 경기에 있어 거미집 모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미집 모형은 어떤 거냐면 일단 거미집 모형은요. 에치케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얘는 그 내용을 이제 압축 정리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경제론 배울 때요.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불균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균형 상태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를 찾아 이동하는 움직임에 중점을 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태적 이론이라고 말해요. 근데 동태 반대가 정태거든요. 따라서 거미집 이론이 나왔는데 뭐 정태적이다 또는 비교정학적이다 이런 말이 붙으면 그 문장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를 찾아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거미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거미집 이론은 폐쇄 경제를 전제로 해요. 즉 다른 외부와 교류나 교역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거미집이론은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는 재화에 적용되는 이론이에요. 이때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는 물건의 대표적인 것이 농축산물이나 또는 건물 등을 비롯한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전통적으로 즉 과거에는 농축산물에 적용됐던 이론이 오늘날에는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에 적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농축산물도요. 국가 간의 FTA 체결로 인하여 교역의 대상이 되고 있죠. 국가 간 이동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폐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은요.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개방된다 할지라도 폐쇄 경제의 전제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건물 등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거미집이론 내용을 여기 부동산에 갖다 붙이면 이미 탄력성 배울 때 배우셨겠지만 부동산은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수요는 가격이 변화할 때, 자, 가격 변화 시 수요는 즉각 변동하는 반면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한다. 즉, 한 템포 늦게 바뀐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면 조절이 쉬운데 수요는 먼저 바뀌고 공급은 한 템포 늦게 바뀌니까 수요 공급의 시간적 격차, 즉 수급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일정 시점에 가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다가 또 다른 시점에 가면 역시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초과 공급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경제론을 배웠지만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은 모두 수요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균형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수요 공급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장내에 어느 시점에 가면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균형에서 균형 상태를 찾아 이동하는 움직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동태적, 또 그 모습이 거미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 거미집 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 시험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거미집 이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수요는 가격 변화 시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하고 공급은 즉각 변동한다 나왔어요. 그 말은 수요 공급을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던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미집 이론의 유형을 보게 되면 그게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은 113쪽이죠. 자, 113쪽에 3번에 보면 거미집 모형의 유형 분류해서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수렴, 발산, 순환형 나오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수렴의 반대가 발산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프 상에 보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즉 불균형 상태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을 찾아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수렴이에요. 그럼 안쪽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발산이고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않으며 제자리를 맴도는 경우가 바로 순환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렴, 발산, 또 순환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재를 보면 그래프 아래에 보면 이게 박스, 이 표가 있잖아요. 이 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탄력성을 따지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클 때 수렴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암기법이 수탄수거든요. 자, 수탄수가 뭘까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가 돼요. 또 그 반대로 발산형이 되면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클 때 발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암기법이 공탄발이에요. 즉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 값은 반대거든요.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가 완만하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다, 크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조심할 건 곡선의 기울기 뒤에 꼭 절대값이란 말을 붙여줘야만 맞는 말이 돼요. 아시겠죠? 절대값을 붙여주자. 그러면 탄력성은 수요 쪽이 크잖아요. 표를 보시면 보세요. 자, 탄력성은 수요 쪽이 크면 반대로 곡선의 기울기 값은 공급이 더 커요. 그래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큰 경우도 수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마지막에 그냥 붙여준다고 보시고요. 탄력성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는 반대다. 그럼 탄력성은 수요 쪽이 크면 기울기는 반대로 공급 쪽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을 바탕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교재에서 136쪽을 잠깐 펴보세요. 136쪽을 펴보시면 48번 문제거든요. 다음 제시된 조건 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미집 이론에 의한 A, B 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A 부동산 보세요. 수요 탄력성이 1.4, 공급 탄력성이 0.9죠. 그럼 어느 쪽이 탄력성이 크죠? 수요 쪽이 크잖아요.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이잖아요. 그럼 A 부동산은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B 부동산은요. 수요보다 이제 공급 탄력성이 더 크게 나오죠.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탄발. 그럼 A는 수렴이고 B는 발산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보기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 이 거미집 이루는 형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가 및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 뒷장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